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8월 소비자 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습니다. 네. 이 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일단 8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요,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이제는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요인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가장 큰 요인이 아마 휴대전화 통신료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 지금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SKT 이제는 통신 대란 사태 때문에 해킹 사태 때문에 SKT 입장에서 이제 50% 반값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신료가 실제 이제 1년 전보다 21%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통신 요금에 대한 물가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고, 실제 이제 공공 서비스, 휴대전화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요금을 봤더니 1년 전보다 3.6%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줬고, 가중치가 전체 물가의 0.42%포인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요금의 할인이 중요한 영향을 저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통신요금 할인은 또 일시적인 영향일 텐데 네.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8월 한 달 동안만 일시적으로 SKT 입장에서 통신료를 인하해줬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이제 준 거고,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른 물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농축산물에 대한 물가는 아직도 높다. 이게요, 전년 대비해서 4.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가라고 보는 이런 농축산물에 대한 물가는 아직도 높다라는 거죠. 아마 시장 가셔서 많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 5.5% 오른 이후에 이게 1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기상 이유 때문에 농작물이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폭염도 굉장히 계속되다 보니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 지금 특히 사과 가격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아시겠지만 이제는 경북 지역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번 추석날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죠. 왜냐하면 나무가 다 불탔는데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역시나 지금 추석 앞두고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 이게 가중치를 봤더니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0.37% 이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것들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농축산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생활물가 지수를 봤더니 1.5%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나 농축산물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이 주택연금이 신규 가입이 증가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주택연금은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55세 이후부터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가입했던 그 기준으로 나의 연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는 주택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본다 그러면 주택 가입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본다 그러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택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왜?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그 순간의 가격으로 나의 연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13% 이제 증가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만에 지금 전환이 된 수치고, 아마 집값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주택연금 가입의 그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저는 627 대책이 집값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다. 긍정적인 면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자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자산 가치가 3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33조 원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그 기업 조사 업체에서 자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오너 분들의 그 자산 가치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 자산 가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주식이에요. 오너들이 갖고 있는 이제 주식수라든지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이번 조사도요. 1월과 8월 달에 그 비교를 한 겁니다. 1월 달보다 8월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그걸 따져서 지분율로 계산해서 이 오너분들의 이제는 그 자산 가치를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상반기에만 이제는 50대 그룹 오너가의 자산 가치가 33조 원 늘었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여기서 대부분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들고 있는 주가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다 포함했거든요. 상장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보다 8월의 주가 이거를 비교해서 가치를 이제 평가한 거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 보고서를 참고해서 그 기업 가치만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산 가치는 올랐다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실 텐데 팔아야 좋은 거죠. 예, 아. 오너들이 지분을 팔아야지만 수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너들이 예. 지분 잘 팔지는 못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주주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사실상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뭐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사실 지분을 이제는 매도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언론에 보듯이 자산 가치가 올랐다라는 건 지분만큼의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는 좀 이해하는 것이 뭐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가를 다 포함하면 총 한 10조 넘게 늘어났고 네, 특히나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자산 증가 1위예요. 4조 7천억 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좀 일시적인 결과라고 봐야 하는 건지 뭐 올 상반기만 좀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죠. 이번 상반기에 삼성물산 지분이 이재용 회장이 이제 19.9%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물산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48%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수만큼 지분율만큼 이제 자산 가치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본인의 이제 자산 가치 거의 한 1조 보니까요 8천억 원 정도 이제 더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그럼 자산만 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그만큼 자산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예전에도 한번 이런 조사가 있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번 조사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부터 이런 조사가 이제 많지는 않고요. 사실 뭐 그냥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기업 조사 업체에서 한번 조사를 리서치를 한번 단행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결국에는 뭐 상장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분들이 주식수만큼의 가치가 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서 금값도 4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네. 하는데 금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동시에 올랐다고 해요. 네. 금, 은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시진핑 국가주석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금값은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야 사실상 이제 종결이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뭐 휴전이라든지 이런 종결된 상황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 중국에 또 힘을 또 얻게 되면 러시아가 더 전쟁을 더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지만 뭐 유럽에서도 반대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좀 또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을 해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고 실제 지금의 금값을 봤을 때 이제 뉴욕 선물 시장에서 트로이 온스당 3,500달러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죠. 금리와 금값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금값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연준에서 이번에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에 9월입니다. 연준에서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을 거의 80% 넘게 보고 있거든요. 예. 거의 뭐 0.25%포인트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니 이제 금값은 더 오를 거야. 투자자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예. 또 하나의 이제는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준 의장 흔들게 파월 의장 다 내년 5월까지인데 그 전에 빨리 나가라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연준 흔드니까 불안하죠 시장이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금값이 더 오르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이라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예. 요 항소심 결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상호 관세가 무효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 관세 맺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왜 한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불확실성이 또 있다 보니까 야, 이 금이 역시 최고야.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은 당분간 높아지는 거고 금값 오르잖아요? 그러면 금이 너무 비싸. 내가 투자 못 해요. 그러면 은투자 하시거든요. 네, 은값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은은요, 특징이 산업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은값은 뛰게 되는데 물론 지금 세계 경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중국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재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은값도 덩달아서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다루고 싶은 주제는 해킹입니다. 이번에도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롯데카드사에서 이런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은 또 처음이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 해킹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아직 이게 누구의 소행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데이터 유출, 그러니까 한 1기가 정도의 데이터 유출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1.7기가 정도 유출됐다라고 카드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런 해킹 사건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요 개인정보 유출됐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진 않고 있거든요. 예.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처음 안타까운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데이터베이스는요. 바로 금융 정보입니다. 왜? 그분들의 계좌, 그다음에 금융 거래 내역들 너무 탐나죠. 해커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카드사, 은행, 뭐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해킹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뭐 서울보증이라든지 웰컴금융그룹도 최근에 한번 털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융업계는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금융업계는 왜 이렇게 방어를 못해, 대책을 못해 하실 텐데 해커들이 워낙 좋아하는 데이터가 이 금융 데이터입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금전적 이득도 하지만은 뭐도 할 수 있느냐. 랜섬웨어로 해서 인질 잡아놓고요. 또 하나의 또 소득 올립니다. 너 이거 만약에 돈 안 주면 이거 아무 안 풀어줄 거야.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도 또 줘야 되거든요. 다크웹에서 또 정보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 정보가 진짜 좋은 해커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이제 털린 부분이 만약 확인된다 그러면 롯데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상 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유념하시길 좀 카드사로, 금융사로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